예, 메르스 사태가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또 역대 최악의 가뭄입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도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장관이 이 와중에 취임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신임 황교안 총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원 투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어쨌든 총리 인선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헤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안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인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것이 되는 경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 자체가 어떻게 대통령의 지지도나 아니면 정국에 영향을 주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총리의 역할 공간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총리를 일으켜서 무슨 의전 총리, 방패 총리, 뭐 대독 총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도 바로 총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메르스 사태 수습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내각 컨트롤 타워가 돼 메르스 종식에 성공해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르면 이번 달 대대적인 당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지휘할 주요 당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새정치연합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입니다. 문 대표가 공언한 조기 총선체제 구축 구상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직 인선을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개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 이진곤 개공 교수 그리고 용인대 최창열 교수 두 분 모시고 최근 정치권 흐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비교적 무난하게 황교안 총리가 국회 표결에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로키를 유지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학습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완구 전 총리는 또 너무 또 당당하게 나서는 바람에 그런 게 있었고, 이번 또 황교안 총리의 경우는 이게 이제 세간에서 하는 얘기지만 메르스 덕도 봤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더 조심스러울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사실은 보면 국회에서 자료를 내라거나 하라거나 할 때 그 기자들이 묻거나 이럴 때도 아주 이완구 전 총리가 완전히 반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성공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교안 총리가 아마 머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총리가 나서서 또 공세적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또 국민적인 원망이 쏟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메르스 이 판에 말이지 당신 잘한 게 뭐이냐 또 이렇게 될 테니까 역시 지금은 숙이고 들어가는 것, 또 야당에 대해서도 옳은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이 박 대통령이 지켜주고 자신도 또 지키는 그런 길이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이른바 데뷔전이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 이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거니까 국회에 거기 나가서. 그런데 야당이 정말로 전투력이 상실된 정당 같아요. 황교안 총리야 당연히 낮춰야죠. 특별하게 이제 국정에 이제 데뷔한 건데 그분보다 야당이 너무 이 과거 야당과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국회 방문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표와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를 방문했는데 덕담을 나누고 당연히 축하를 하고 이런 게 맞는데,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들 아닙니까? 대표와 원내대표면은, 적어도 청문회 때 보여준 황교안 총리가 자료 늦게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한두 마디인데 따끔하게 해주면서 야당의 위험을 좀 세우고, 왜냐면 그건 개인적인 관계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서 특히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인데 그런 점에서도 뭔가 메시지가 국민들이 보기엔 대단히 약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또 하나 지난 얘기입니다만 황교안 총리가 훌륭하게 잘 해 나가려고 기대도 하고 희망도 갖습니다만
본인이 또 메르스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도 했고 말이죠. 좋은데 아무튼 청문회 때에 상당히 해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인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대통령만 쳐다보지 말고 특히 청문회 때 메르스에 대한 대통령의 대처가 어땠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을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때 잘 대처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네. 적어도 뭐 총리 청문회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민심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총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비과학적이지만 비과학적인 이야기, 그렇지만 대개들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 있고요. 뭐냐면 황교안 총리가 정말 총리 될 우는 관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무슨 얘기냐면 뭐 저 청문회 과정, 뭐 인준 과정도 그랬다 치고 지금 최 교수님 말씀처럼 자기가 이제 컨트롤 타워 하겠다 메르스. 근데 사실은 문 장관하고 말이죠. 그 비난을 있는 대로 다 받고 대통령까지도 비판을 있는 대로 다 받고 이제 겨우 지금 이제 진상 국민에 들어서니까 이제는 공은 누가 받습니까? 공은 결국은 이제 황교안 총리 몫이 됐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관운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뭐 관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또 법무장관에서 두 분 부총리를 모시고 있다가 이제 법무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각 내에 연공서열이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연공서열의 사연은 아닙니다만 깨졌다. 그래서 친박이 조기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봐요. 아무래도 총리와 부총리이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신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서열이 높은 부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왜 없겠어요. 그 행정이나 이런 정치라는 게 다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카리스마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조기 복귀라는 것도 뭔가 이제 불편함을 덜어줄 수도 있고 말이죠. 또 황우려나 최경환 부총리 두 분은 어차피 의원 출마를 또 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언젠간 복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은 그러한 것들을 좀 교통정리를 여권에서 하는 것들이 좀 낫다고 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총리들과는 사뭇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 상당한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그야말로 저의 상상력인데 의원들의 이 정치자금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대단히 뭐 이어령 비어령 측면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너무 의식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번에 총리를 내정할 때 청와대 발표가 부정부패 척결과 뭐 정치개혁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법무장관에서 어떤 공백 기간 있다가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바로 법무장관에서 바로 이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의원들로서 여야 막론하고 말이죠. 어떤 그러한 그 검찰권에 대한 행사 이런 것도 의식한다면은 이게 뭔가 의원들이 총리에 대한 질문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저의 상상력이라고 전제를 다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이제 황교안 총리는 공안 이미지, 공안 전문가의 이미지 또 엄격한 법치주의자 이미지인데 이 두 이미지가 이 총리라는 자리와 과연 맞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정서도 좀 아울러야 되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건 총리 임명할 때 몽돌과 받침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좀 넉넉하게 이렇게 품이 좀 커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 총리 이제 뭐 물망에 오른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저는 이 법률 전문가 또 검사 출신 이런 분이 안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민과 교감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체온을 같이 서로가 전달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또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 불평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적어도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대신도 해야 되고 특히 이미지에서 대통령도 지켜주고 이래야 될 분은 지금 말씀하신 좀 넉넉하게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부족한 측면 이런 것을 보완해주는 그럼으로써 이제 정부가 또 안정감을 주는 이런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제 공공연히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되셨으니까 잘 되긴 축하는 드리는데요. 법무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에 또 총리가 또 역시 바로 법무장관은 총리가 되고 그 밑에 또 검사장은 만약 이제 이 법무장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우선 민심이 말이죠. 항상 그럴 때 왜냐하면 법이 앞서면 피곤하죠. 칼이 앞서면 뭔가 우리 국민들은 이제
긴장할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네. 되니까 전체 분위기가 화합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면서 이제 마상에서 큰 칼 높이 들고 말이죠 지쳐나가는 그런 식이 되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리한 그런 뭐 좀 불만스러운 의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 뭐 그런 이제 논의 자체가 별로 의미가 네. 없죠. 이제 뭐 총리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단지 이제 황교안 총리에게 우려되는 부분들 이제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더 본인이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 기후에 그치길 저는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1차적으로 메르스를 종식시켜야죠. 뭐 이제 진정군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종식시킬 때까지의 총리로서의 적어도 메르스에 관련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마 메르스로 무난하게 됐지만 네. 청문회는 아까 세간에서 평이 그렇다고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세간의 평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메르스의 덕을 본 것만은 분명해요. 네. 야당의 전투로도 대단히 약했던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그렇게 이제 무난하게 잘 됐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네. 됐으니까 메르스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뭐 그 노란 잠바 입고 어디 네. 방문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정말 뭔가 정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고 통제해 나가고 네. 체크하고 브리핑도 직접 하고 이런 걸 보여줄 때 황교안 총리가 그런 기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기후로 그칠 수 있게 하는 네. 거거든요. 게다가 또 메르스가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은 또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당청 그렇죠. 관계나 네. 또 여야 관계도 그렇고 여당 내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이럴 때 총리가 어떤 조율을 잘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검사로만 쭉 커왔던 황교안 총리가 정말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네. 국회의원 출신은 아닙니다만 뭔가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네.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좀 총리가 잘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제가 한 들고요. 말씀만 드릴게요. 여당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에 대해서 네. 한마디 징벌보다는 네. 화합에 네. 좀 네. 초점을 맞춰주셔서 그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여당도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상당히 당내 갈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당의 얘기를 먼저 좀 하면 좋겠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특히 지금 총선에서 수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는 꼭 수도권으로 가야지 수도권 선거를 잘하느냐 이런 네.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박과 비박과의 어떤 역학관계란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선교 의원의 네.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용인 병이 지역구고 네. 삼선 의원이고 다 알다시피 이제 한선교 의원은 친박 의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의 한선교 의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비박 의원들은 또 긴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선교 의원이 친박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과 이 뭐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도 뭐 상당히 그 친화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이 역학관계에서 현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을 사무총장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청와대의 의지라든지 또 김무성 대표가 어떠한 그 포서 두느냐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사무총장을 친박을 쓴다면 이제 사무부총장은 좀 다른 결의 사람을 쓴다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뭐 사무부총장은 또 홍문 표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제 몇 달 남았죠. 아직 꽤 남긴 남았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게 거의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7월 달이었으니까 어떠한 이제 바둑을 두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사무총장은 친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사실 맞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온 이후에 당이 상당히 비박적으로 기우는 듯이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상당히 친박을 아우르는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인선. 글쎄요,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네. 리더십이 확고하고 또 국민적인 지지가 지금 그 굉장히 뭐 취임 초같이 그 정도 높으면 뭐 친박의 당도 친박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텐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당에서도 친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당이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를 그냥 갖고 가버리는 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으로서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이제 되지만은 이 여당은 앞으로도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정권 전체가 이 여당 전체가 대통령하고 같이 뭐 임기를 끝내는 건 네. 아니니까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에게 숨쉴 여지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요 근래 보면 계속 조여 들어가는 그런 네. 분위기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여당이 어떻게 멈추고 뛸 그런 여지가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친박 일색으로 돼버렸을 경우에는 아마도 앞으로 여당이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이래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어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상당히 친박을 포용하는 모양새로 가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김무성 네. 대표가 그래서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또 왜냐하면 겨우 이명박 대통령만 면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역대 대통령이 전부 탈당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불명예스러운 뭐 대통령 당사자도 그렇고 또 당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도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서로 애를 쓰는데 이 애를 쓰는 건 같이 써야죠. 네. 청와대도 같이.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한테 그거를 정말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고 대통령이 그 섭섭해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제 안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청와대하고 이 여당이 긴밀한 그 소통 체계를 갖춰야지 서로가 등 돌리고 있으면요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죠. 예. 새누리당 그렇다 치고 이제 야당은 어쨌든 최재성 카드를 이제 사무총장 카드로 꺼내 들었는데 이게 저도 뭐 찾아보니까 28 전당대회 이후에는 협의해서 합의로 뭐 당은 당 규정이 바뀌었다. 바뀌었죠. 예. 그럼 투표할 수도 있다 이래 되는데 어쨌든 혁신위가 한쪽에서 이제 떠 있고 사무총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반발이 부딪혔단 말입니다.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최재성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사무총장 얘기가. 그런데 최재성 의원은 뭐 친노라기보다는 정세균계라고들 분류들 하지 않습니까? 야당 내에서. 근데 정세균계라는 게 이른바 범친노에 네.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노 그룹에서 상당히 의식을 하는 거죠. 반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돌파해 나가냐의 문제인데 이정을 원내대표의 경우는 최재성 카드가 썩 맞듣지가 그렇죠. 않죠, 당연히. 네. 근데 혁신위도 지금 그래요. 사실 혁신위도 구성이 됐습니다만 거기 이제 구성 면면들이 되게 친노와 가까운 인사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야당 내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얘기되는 게 저는 뭐 특별한 특단의 어떤 그 실천이나 대책이 없인 친노와 비노의 대결 구도라는 것은 계속 야당에게 그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뭔가 이런 사무총장도 그렇고 혁신위도 그렇고 말이죠. 정말 친노가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듯한 이러한 실천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전히 그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뭐 꽤 남긴 남았습니다만 점점 약화되는 게 아니냐. 게다가 호남 신당론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박지원 의원이 지금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그룹이 4그룹이나 있다 이래가지고 또 네. 무슨 막말이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뭐 이 혁신위가 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비노 쪽에 뭔가 이제 카드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문재인 대표 정치력에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 혁신이지만 최고 의결기구는 최고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재성 카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지금 호남이 술렁이고 있으니까 10고 초래를 하더라도 주승용 최고위원을 설득해서 최고위원 회의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선 아닙니까?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친노 측에서 말이죠. 만약 친노 측에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냥 추측한데 지금 그 김경엽 수석 사무부총장이죠. 네. 수석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비노 측에 대해서 세작이라고 그런다든지 새누리당에서 잘못 입당한 사람이라고 그러다든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문재인 대표를 완전히 궁지에 몰겠다는 작정을 하기 전에는 문재인 대표하고 논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논의를 안 해도 교감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바꾼 말하면 비노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비노하고 우리는 갈라서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론 호남 뭐 그러죠. 그 28석인가 갖고 있잖아요. 호남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니다. 이런 의식으로. 또 어차피 나가봐야 나중에는 또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마 이런 계산까지 하고 다만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는 여기서 밀려 나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전국 주도력이 정당 주도력이라든지 차기 대선의 뭐 주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것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비노가 정말 그렇다면 갈라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굳이 뭐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가서 사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또 혁신위가 광주에서 이 세미나를 연 것을 보면은 또 이건 광주가 호남이 중요하다라는 또 메시지를 또 주는 게 아닌가. 당연히 새정치연합의 주류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네. 호남 민심으로부터 유리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제1야당이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호남 정치라는 건 전 사실은 호남의 개혁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일반 유권자가 볼 때도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호남 정치? 그럼 호남도 자신의 기득권에 기대서 자신들 패권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친노 네. 패권주의 비판하지만 호남도 호남 패권주의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노그룹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은 호남 개혁 정치의 복원이거든요. 네. 호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났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 절대로 야당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하는 걸 텐데.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호남에서 상당히 민심이 새정치연합을 떠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뭐 이정현 의원 당선되고 이런 차원의 의미를 넘는 거거든요. 네. 뭔가 지금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이 저렇게 해서 집권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전략적 선택을 전통적으로 해왔던 지역이 호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새정치연합의 주류 세력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혁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이나 이런 비대위가 얼마나 많았어요, 야당에도. 그 지금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기서 나온 혁신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재탕할 공산이 큽니다, 지금. 게다가 김상훈 위원장의 리더십도 아직은 검증이 안 됐고 말이죠.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혁신위가 정말 한국의 정치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울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선거 제도의 변화나 정치 제도의 변화 같은 걸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뭐 판을 흔들 생각을 해야지 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 혁신안을 가지고 과연 호남 민심을 끌어올 수 있겠는가. 아직은 대단히 전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런데요, 호남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있는 그 문재인 지도부가 당내에서 호남의 기치를 들고 나서 가지고 사사건건 이제 반대하는 그 사람들 당신 없어도 어차피 우리가 공천하는 그 사람, 호남 사람을 우리가 공천하지, 딴 사람 공천하겠냐. 그래서 광주가 특히 좀 심하다 하더라도 네.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여기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데 따라서 거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사건건 반발하는 호남의 기치를 들고 반발하는 그 사람들과 절연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호남을 포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문재인 친노 여기에 대한 반친노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 후임 법무부 장관 김현웅 고검장 발표가 됐는데 뭐 총론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검장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네. 검찰총장이 14기예요, 김진태 총장이. 근데 이제 김현웅 이제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가 16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방금 어제까지 제 밑에 있던 부하가 네, 그렇죠. 제 위로 간 거예요. 이건 네. 검찰이 아무리 뭐 이제 직책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검찰이 유난히 다른 조직보다 이 서열이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같은 법조계지만 법원과 검찰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말 향후 김진태 검찰총장과 이 법무장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물론 김진태 총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연말까지는 합니다만 과거처럼 다시 이제 검찰총장 옷을 벗을지 벗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단히 그 검찰 서열을 무시한 인사예요. 이유는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대형 로펌에 있었던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네. 배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황교안 장관과 장관이 총리되고 황우려 부총리, 그 최경호 부총리의 네. 관계가 똑같은 이런 거예요. 아까 모두의 잠깐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검찰 내부의 그 서열을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청문회 문제하고 지역 안배 두 가지가 뭐 아마 인선에 최대 영향을 미친 변수 아니었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이제 같이 짚으면 뭐냐면 미국에는 미국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을 것이고 영국에는 영국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국민적인 정서라는 게 있고 전통이라는 게 있고 이렇거든. 영공서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장유서 이런 뿌리 깊은 정의식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야 그건 비과학적인 거야 뭐 이렇게 물리쳐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께서 인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많겠지만은 항상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항상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대탕평 인사고 그런데 너무 효율만 앞세우면 네. 그렇죠. 효율만 앞세워가지고 화합을 잃어버린다면
또 서로 간에 교감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오히려 더 짐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그렇다고 이제 검찰의 연공성을 중시하는 그걸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분위기는 이럴 때일수록 항상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통합도 좀 해야 되겠고 호남 출신이 워낙 없잖아요. 이뭐 4대 권력기관장에 호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지금 이제 2009년도 이후에 처음 호남 출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된 인사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